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유한입니다. 혹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기다란 코, 넓적한 귀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금으로부터의 구제, 세금 구제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Tax relief is the first achievement produced by the new tone in Washington. 세금 구제라는 단어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재난과 고통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세금으로부터 구제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을 곧바로 영웅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책에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프레임은 왜 작동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모든 세계는 뇌에 있는 시냅스 속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랑 우리 시냅스에 있는 구조랑 맞지 않는 사실들은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리석거나 멍청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설득을 해서 데려올까요? 자, 이 비밀도 역시 프레임에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언어를 훔치는 방식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지구온난화는 보수 진보 간의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지구는 굉장히 온난화되고 있고 이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재난이고 재해다. 따라서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지구온난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고 지구온난화에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프랭크 룬트라는 우익의 언어 전략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구온난화 대신에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뭔가 야자수나무가 생각나고 뭔가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온난화에 비해서는 느낌이 어떠세요?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혹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 것처럼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프레임은 단순히 좀 아름다운 구호나 좀 잘 이렇게 전략적으로 설계된 그냥 말이기만 할까요? 레이코프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이면에 상반된 도덕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 개념 이면에 왜 도덕이 있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신경회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감정이입을 하는 과정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극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감정이입을 하게 하는 체계가 있는 반면에 감정이입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체계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감정이입을 억제하는 신경회로에서는 타인의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특정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체계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뇌의 여러 작용들을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지 레이코프는요,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신경회로가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 규칙을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얘기를 해요. 이 감정이입과 감정이입을 억제하는 회로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 즉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라든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에 대한 책임감을 균형 있게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고 이러한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미국 내에서 이 보수주의 프레임이 더 강화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Here's the plate. Here's the tape. You see the plane coming in from what looks like the east side.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9.11 테러가 단순히 맨해튼에, 뉴욕에, 워싱턴에 내려진 공격이 아니었다. 이는 TV를 지켜보고 있는, 이 이미지를 지켜보고 있는 미국인들의 뇌에 물리적인 폭격을 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맨해튼에 대한, 뉴욕에 대한 이미지가 일상에 대한 이미지에서 굉장히 변했죠. 네, 부시 행정부는 곧바로 프레임과 은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부시는 연설문에서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가져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한테는 어떤 상상까지 불어넣어 줄 수 있냐면 진주만 습격 당시 어떤 일본의 이미지까지 덧씌우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이 지금 9.11 테러를 감행한 세력들한테 대량살상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핵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프레임까지 한 번에 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 하에서는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률이 곧바로 성립하게 됩니다.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선은 악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도 악한 것이요. 왜냐하면 약하면 악을 이길 수 없고 곧 악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주의 노선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악을 쳐부수는 강하고 무자비한 어떤 응징, 이런 것들이 이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률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부시 행정부에서 사용한 이런 프레임들은 이러한 도덕률을 사실 극강으로 가동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갔냐면 결국 이라크 전쟁을 이끄는 데까지 기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와서 봤을 때 이라크 전쟁은 결국 아무런 명분 없는 전쟁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이런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테러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또 테러를 일으킨 세력들을 빠르게 찾아내서 물론 응징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이고 철저한 분석을 해야겠죠. 가령 온건 이슬람주의를 지지하는 단체나 나라들을 지원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사회를 좀 더 개선시켜주는 것도 테러 위험을 낮추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어야 됐는데 9.11 테러 당시 어떤 그 선명한 이미지들, 그리고 우리 뇌 구조의 변화, 그리고 미국인들 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러 이런 악의 축이라는 프레임,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률이 결합되면서 합리적인 테러 후 어떤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은 모두 타협주의 노선, 모두 약한 노선으로 치부되게 되고 이런 주장들은 적대시되게 되죠. 이렇게 사실 유기적 인과관계로 보았을 때 프레임의 힘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대단합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프레임을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사실 100% 확실한 생각을 가질 수는 없어요. 모든 개념이나 모든 사고는 프레임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우리 역시도 물리적인 뇌를 가진 인간으로서 프레임에 기반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십시오. 이건 언제 유용하냐면 내가 지나치게 확신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맞고 상대방은 너무 틀렸어. 상대방은 바보야. 상대방은 내가 옛날에 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 때마다 곧바로 이 프레임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프레임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프레임은 반박할수록 강해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프레임의 의도를 폭로하고 내가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 프레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프레임에 빠져들지 말고 그것과 상반되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프레임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리한 게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으로부터의 구제, 나는 세금 구제에 반대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세금 구제라고 하는 것은 폄훼하려는 프레임의 일종이야. 자, 대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기반 시설들에 투자를 하고 우리 교육에 투자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체 사회의 부를 더 증진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일종의 투자다, 이런 식의 내가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바로 상대방 프레임으로 말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닭을 보고 토끼라고 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사실 이거는 되게 단기적인 전략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은 결국 국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보수주의의 프레임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 프레임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도덕이나 가치에 기반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정치 프레임은 그 밑에 훨씬 더 본질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기저에 깔아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개념에서 출발해서 구호들을 설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은 단순히 말잔치 하는 것이 아닙니다. 5번째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프레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구였고 이 사회와 어떤 이 세계의 기후 변화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프레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반드시 프레임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반해서 말하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이 프레임의 진정성은 금방 탄로난다. 즉 어떤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도덕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되지 않고 프레임을 설계하고 말하게 된다면은 사실 나중에 굉장히 일관성에서도 멀어질 수 있고 설득력도 약화될 수 있다 말씀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레임이 뭔지, 프레임이 어떤 원리로 우리 뇌 속에서 작동하는지, 정치에서 프레임은 어떻게 쓰이는지, 또 제가 추가로 우리 삶에서 프레임을 잘 활용하고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총체적으로 정리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책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